코스피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2,600선을 넘겨 순항 중입니다. 환율은 추가 하락하면서 1,36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올 1분기 카페와 주점 등 요식업종의 점포 수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도 같은 기간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터넷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심사와 관련된 평가 모형을 손질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제 활동이 불안정해지면 이미 받은 대출의 회수 요구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증시 상장 때 공동 주관사 모두에게 실사 의무가 주어집니다. 앞서 뻥튀기 상장 논란 때 대표 주관사에게만 법적 책임이 부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600선을 회복한 코스피가 장중에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인데 증시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신성호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네, 오후 장 상황 짚어주시죠. 네, 코스피는 오후 2시 50분 기준 전거래일보다 약 1.2% 오른 2,623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2,598선에서 출발해 장중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900억 원, 1,600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EU에 대한 관세를 유예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전거래일보다 1% 넘게 뛰며 724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주요 종목들을 살펴보면 현대중공업 5.4%, 하나오션 3.4%, 현대로템 7.4% 등 조선, 방산주들이 상승 중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 발표에 바이오로직스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주가도 크게 뛰고 있습니다. 이 밖에 최근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 한진칼은 10% 가까이 뛰며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네, 요즘 증시만큼이나 큰 변동성 보이고 있는 게 환율인데 달러원 환율은 오늘도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네, 오후 2시 50분 기준으로 달러원 환율은 1,364원 90전을 기록 중입니다. 1,369원의 거래를 시작한 뒤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약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한미 환율 협상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원화 절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며 원화가 강세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원화 가치는 지난주 2.45% 오르며 스웨덴 크로나에 이어 주요 통화 중 두 번째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 우리 경기에 켜진 비상등은 꺼질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식당과 카페 등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일제히 늘었습니다. 김한나 기자. 특히 눈에 띄는 게 카페 부분인데 코로나 때도 증가했던 점포 수가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어땠습니까? 네, 코로나19 여파가 반영된 2020년 1분기에도 카페는 6만 3천여 개로 2019년보다 1만 개가량 늘었는데요. 카페 수는 2021년 7만 개를 돌파하고 매년 증가세를 보였는데 올해 1분기 9만 5천여 개로 1년 전보다 743개 줄어들었습니다. 카페뿐 아니라 요식업 전반이 올해 1분기 위축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치킨, 피자 등 패스트푸드점은 4만 8천여 개로 1년 전보다 180개 줄었고 같은 기간 한식 음식점과 중식 음식점도 각각 484개, 286개 감소했습니다. 호프 주점의 경우 1분기 약 2,000개가 사라졌고 편의점 역시 455개 줄었습니다. 이러한 줄폐업은 자영업 시장이 포화 상태인 데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네,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일종의 퇴직금이죠. 노란우산 공제금을 받게 되는데 이 액수는 어떻습니까? 네,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6,07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1.6%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코로나19 발생 첫 해인 2020년과 비교하면 2배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개인 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719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 원 증가했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은 줄어드는 반면 대출금 부담은 커지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쓸 돈은 점점 줄어드는데 병원에 쓰는 돈은 계속 늘어납니다. 연간 1인당 의료비가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정인 기자, 우선 개인과 가계 의료비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네, 최근 1년 새 각각 8%가량 늘었습니다. 개인 가계 부담 의료비란 건강보험 등이 적용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로 낸 의료비를 말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 결과 2022년 기준 개인 의료비는 연간 103만 5천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엔 78만 원 수준이었는데 3년 사이 33.2% 증가했습니다. 또 가구당 의료비는 같은 기간 208만 원에서 297만 2천 원 수준으로 무려 42.6% 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실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사는 데 쓰는 공식 의료비와 일반 의약품 구입 등이 연평균 10%가량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의료비 지출이 늘면서 민간 의료보험의 가입률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질병보험과 암보험, 상해보험 등 각종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이들 가구의 평균 보험 개수는 4.9개, 월 평균 보험료는 29만 8천 원이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하면 민간보험 가입률은 78.5%에서 82.6%로 가입 개수는 4.2개에서 4.9개로 늘었습니다. 민간보험 가입 이유로는 불의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88.3%로 가장 높았고 국민건강보험 서비스 보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라는 의견이 37.6%로 뒤를 이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이번 주는 대선 이전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경제 일정들을 대선과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주목할 만한 일정들이 뭐가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조 기자, 네. 일단 키워드별로 좀 어떤 키워드 갖고 오셨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키워드는 대선 전 금통위, 두 번째는 1분기 가계 살림, 네. 마지막으로는 일본에 방문하는 최태원 회장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키워드를 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금통위를 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이 부분이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일 텐데 네. 시장의 관심이 이번 주 가장 큰 일정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 이 대통령 선거를 말씀하신 대로 앞두고 있죠. 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 목요일인 29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현 2.75%에서 0.25%포인트 내릴 거란 전망에 다른 어느 때보다 우세한 편입니다. 이 내수가 부진한 데다 미국발 관세정책 여파로 수출 전망도 어두워 이 경기 부양 차원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런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예. 또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0.2% 이 뒷걸음질 쳤고 국내외 기관들 역시 줄줄이 성장률 전망치를 1% 이하로 낮춰 인하의 명분이 충분해서입니다. 금리 인하와 더불어 발표될 이 수정 경제 전망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앞서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0.8%선을 제시한 만큼 한은도 0%대 수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현재 크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금리 인하의 명분이 되는 것,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의 또 다른 지표가 하나가 바로 가계 살림살이 이런 부분일 텐데 네. 가계 살림살이 지표도 최신화된 정보가 나오죠. 맞습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날 이 통계청에서는 1분기 가구 월 평균 소득,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계동향 조사 결과가 새롭게 나옵니다. 무엇보다 이 12.3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수 부진이 한층 심화된 가운데 가계 소득과 소비 성향 관련 움직임이 얼마나 나빠졌는지가 관심입니다. 위축된 이 소비 탓에 가계 씀씀이 감소폭이 컸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산업계 이슈인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일본을 찾습니다.
맞습니다. 최 회장이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30회 니케이 포럼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합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간담회를 통해 한일 간 이 경제 협력을 줄곧 강조해 왔는데요. 예. 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대한 예방 일정 역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해 인공지능, AI, 에너지 등 이 여러 핵심 산업 분야 협력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인터넷은행 대출을 받았더라도 경제활동을 갑자기 안 하게 된다면 대출 상환 요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인터넷은행들이 일제히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인터넷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관련 모형을 손질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카카오뱅크는 2분기 내에 회수평점 모형과 대환대출 모형 재개발을, K뱅크도 2분기 내에 보증서 대출 대위변제 전자청구 프로세스를, 그리고 토스뱅크는 우량 고객 선별을 위한 우대 모형을 3분기 내에 각각 개발 완료해서 중저신용자 대출에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늘리되 건전성 관리도 철저히 하라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우선 K뱅크는 연체 고객의 채무를 보증기관이 대신 갚는 대위변체 절차를 자동화합니다. 차주 입장에서는 연체 처리나 추심 절차가 더 빨라지는 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도 대출 심사 모델을 고도화하는데요. 기존 대출을 받았던 고객이라도 경제활동이 불안정해질 경우 대출 회수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뱅들은 단순히 기존 대출 연체 이력이 있다고 해서 갈아타기가 막히는 건 아니며 성실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보험료와 통신요금의 지속납부 이력 등 대안평가 데이터도 반영해 신용점수가 낮아도 대출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은행들의 방침 중에 성실한 경제활동, 경제활동이 불안정해진다 이런 표현들이 좀 모호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영향을 받게 될까요? 네, 은행권은 고도화된 대출 모형을 통해 고용이나 수입이 불안정한 고객을 보다 정밀하게 가려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이나 이직이 잦은 직장인, 최근 매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자영업자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K뱅크의 2분기 첫 달인 4월 공시된 3월의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졌는데요. 5대 은행 신용대출 고객 평균 신용점수가 957점인데 비해 K뱅크는 961점으로 카카오뱅크보다 100점 가까이 높았습니다. K뱅크는 1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신규 취급 목표에도 미달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지난 2023년 공모가 뻥튀기로 논란이 된 파두 사태 이후에 금융권을 중심으로 IPO 제도 손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장을 하려는 법인의 공시 의무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그 상장 절차를 돕는 주관 증권사의 책임도 커지게 됐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네, 임노입니다. 네, 증권사의 책임이 어떻게 커지는 겁니까? 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오는 9월 3일부터 기업 공개, IPO를 맡는 주관사 모두 실사 의무를 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대표 주관사만 인수 업무 조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모든 주관사로 확대된 겁니다. 이에 앞으로 모든 주관사는 실사를 진행하고 자금 사용 목적 등을 포함한 인수 업무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IPO 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지난 2023년 파두 공모가 뻥튀기 사태 당시 금융당국은 상장사인 파두와 대표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관계자만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공동주관사로 이름에 올렸던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송치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됐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관사에게도 책임을 지게 한 이중장치이자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비단 이번 강화뿐만 아니고 주주 보호를 위해서 IPO 절차가 전반적으로 갈수록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은 IPO 제도 전반을 손질에 나선 바 있는데요.
지난 1월 주간 업무와 공모가 선정과 관련해 의무 보유 확약을 확대하면서 수요 예측 참여 자격과 주관사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금융위원회 자체규제 심사에서도 불건전 인수행위에 대한 적발 제재안에도 공감대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부실실사와 임명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더 수취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지난 21일 신규 상장사의 직전 분기, 단기 보고서 공시도 의무화시켜 상장사의 책임도 강화했습니다. SBS BG 이민우입니다. 집 한 채가 노후 준비의 전부인 분들. 우리나라 가계 경제 구조 특성상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온 게 주택연금인데 이것도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으면 주택금융공사 기준치를 넘어 이제까지는 가입할 만한 상품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민간에서 이런 분들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뭐가 다른지, 주의점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일단 이게 어떤 상품입니까? 네, 하나더넥스트 내직연금이라는 하나금융의 주택연금 상품인데요.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이어도 가입이 되고요. 해당 주택을 본인 혹은 부부 공동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고 현재 살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유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존 주택연금과 달리 하나금융에는 소유권을 은행에 맡기는 신탁 방식만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 본인이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주택과 연금에 대한 권리가 자동 승계돼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같은 연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신탁 방식만 있을 때 주의할 점은 뭡니까? 네, 배우자가 승계받을 때 상속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매겨지는데 신탁형은 연금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집값이 오를 때에는 상속세가 커질 수 있어 주택연금 가입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해당 주택이 재건축에 들어가면 이주비 대출이나 조합원 분담금 대출 등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또 기존 주택연금처럼 연금을 받는 주택에 계속 살아야 하는데요. 만약 해당 주택으로 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게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질병치료나 심신요양 등을 위해 요양시설에 입원해 있을 때에는 거주 요건으로 인정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내일부터는 임차인이 전세를 계약하기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조치인데 구체적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임대인 정보 조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입니까?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와 전세금 반환 보증사고 이력, 임대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그간 임대인의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난 뒤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 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전세를 계약하는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허그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와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 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기존의 제도가 갖고 있던 최대 약점은 이미 계약서 도장을 찍고 나서야 집주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인데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어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실제로 지난해 기준 보증 사고율은 임대인들이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주택 50채를 넘게 갖고 있는 임대인 10명 중 6명 넘게 전세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임대인 정보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가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지사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또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 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을 통해 확인도 가능합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다이슨이 500원 동전 크기인 지름 38mm의 세계에서 가장 슬림한 무선 청소기 펜슬백을 선보였습니다. 다이슨은 청소기의 긴 기둥 안에 기술력을 집약하며 부피를 줄이는 한편 1분에 14만 번 회전하는 새로운 하이퍼디미엄 모터를 탑재해 흡입력은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we have no problems with tangling. But also it means we can clean right to the edges, which we think is perfect for the meticulous cleaning habits here in Korea. We know that people want products that are lightweight and use fewer resources, fewer materials. So that's really the focus of our development. 다이슨은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더 가볍고 경제적인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성향에 맞춰 관련 제품 개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올 1분기 국내 상장사들의 분기 배당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1분기 분기 배당을 실시한 기업 26곳의 배당금 총액은 5조 1,700억 원에 육박해 기존 최고치였던 지난해 1분기보다 10% 늘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정치 불안과 미국 관세 등의 불확실성에도 분기 배당이 확대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수출 기업들이 올해 미국 관세에 따른 실적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요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지속되면 올해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평균 4.9%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6.6%, 6.3%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응답기업 10곳 중 8곳은 미국의 관세 정책은 한국과 미국 기업 모두에 부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오늘 전국 미세먼지 실황을 보시면 공기질 대부분 보통 수준으로 깨끗합니다. 서울도 전 지역 공기질 깨끗한 가운데 창 4동과 5동, 도봉 1동이 먼지 농도 가장 낮습니다. 오늘 전국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날이 다시 더워지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 26도 예상되고요. 주 후반엔 서울을 비롯해 곳곳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공기질은 오후에도 깨끗하겠습니다. WHO와 환경부 기준으로 전국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다만 내일부터 휴일까지 수도권과 충청 등 중서부를 중심으로 공기질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